장 보러 간지 벌써 3시간이야, 그냥.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지만 동시에 가장 당당해진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2, 김옥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왔던 제가 어떻게 진짜 나 자신을 찾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 선우와 며느리 은서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다가 아들 내외가 저를 모셔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 자식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면 아침마다 따뜻한 밥상을 같이 하고 저녁에는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려고 해도 며느리 은서가 먼저 나와 있으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표정은 달갑지 않았고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부부가 들어오면서 은근히 채널을 바꾸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괜히 서운한 마음이 커지는 건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늘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짧고 건조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놓는 소리가 조금만 크게 나도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현관에서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실 때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집에 계신 줄 알고 문 열어놨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면 신경 쓰인다는 것, 당신의 존재가 불편하다는 것. 저는 그저 미안하다, 다음부턴 그럴게 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 선우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은 항상 아내 편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한 내색을 하면 엄마 은서가 무슨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새 애들은 다 그래요 하며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제 문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디 옮겨놓았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없었습니다. 안방에도 작은 방에도 심지어 베란다에도 없었습니다. 그 문갑은 그냥 평범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40년이 넘도록 제 곁을 지켜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옥자야, 이 문갑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다.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 자식한테 물려주렴. 그때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문갑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이 담긴 작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문갑을 열어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서야, 혹시 내 문갑 어디 옮겨놨니? 거실에 없던데.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버렸어요. 너무 낡고 자리만 차지해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버렸다고요? 제가 40년 넘게 간직해온 어머니의 유품을 제 허락도 없이 그냥 버렸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버렸다고? 내가 언제 버려도 된다고 했니? 며느리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건가요? 낡아서 보기도 안 좋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골동품을 집에 두고 살아요. 거실 분위기도 촌스러워 보이고요. 제가 새 수납장 사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제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걸, 제 삶의 일부라는 걸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그건 그냥 가구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그때 아들 선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왜 이래요? 저는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우야, 은서가 내 문갑을 버렸어.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문갑 말이야. 내가 40년 넘게 간직해온 걸 내 허락도 없이 버렸단다. 아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한마디라도 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 그리 대수예요? 낡은 거 계속 쓰시면 어떡해요? 은서 말대로 새 거 사드릴게요. 요즘 세상에 그런 옛날 가구 쓰는 사람 없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제가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해온 물건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기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제 삶의 일부를 그렇게 쉽게 버려버린 겁니다. 선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이제 새로운 가구 드리고 산뜻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아들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해온 물건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한 동거인, 아니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냉대는 갈수록 노골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말하면 어머니, 그건 건강에 안 좋아요 하며 무시했고, 제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 어머니, 우리가 보던 프로그램인데요 하며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아들은 어땠냐고요? 아들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서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라도 하면 엄마 그냥 넘어가요. 은서도 나쁜 뜻은 없을 거예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턴가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치만 보고
아내의 말만 따랐습니다. 사실 이 집의 전세금은 제 돈으로 마련한 겁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모셔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살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이 집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꺼이 그 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 사실을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응, 같이 살지. 뭐 그냥 그렇지. 집에만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긴 한데 어쩌겠어. 나도 바쁜데 일일이 신경 쓸 수가 없잖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이 사는 불편한 존재, 신경 써야 하는 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전세금을 마련해 줬다는 사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줬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문갑이 버려진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제 방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그저 따뜻한 가족으로 살고 싶었던 제 마음이 욕심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제가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것. 문갑이 사라진 그날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저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라는 것을요. 알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확인이라도 한 듯 며느리 은서는 제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선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어머니인 저의 마음은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문갑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제게 묻지도 않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드라마 채널로 돌리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이제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저처럼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갈비였습니다. 싱싱하고 윤기 나는 LA 갈비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은서야,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에 갈비 구워 먹으려고요. 선우 오빠가 한우 갈비 먹고 싶다고 해서요. 한우 갈비라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특별한 날이면 꼭 갈비를 구워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구운 갈비를 정말 좋아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은근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갈비를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먹으면 되겠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갈비는 지방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한테 안 좋아요. 혈압도 높으시고 콜레스테롤도 조심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어머니 드실 거 따로 준비해뒀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 아래쪽 구석에서 작은 반찬통 몇 개를 꺼냈습니다. 시든 시금치나물, 물기 빠진 콩나물,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며칠 전에 만든 것 같았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담백한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니한테 더 좋은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고소한 갈비 굽는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갈비에서는 기름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갈비를 구우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와이프 고기 굽는 실력은 최고야. 아들이 며느리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아들의 접시에 갈비를 한 점 더 올려놨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니까 자주 해줘야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저는 멀찍이 떨어진 작은 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시든 나물 반찬과 된장찌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와 갈비 굽는 소리가 제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갈비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한테는 안 좋거든요. 특별히 준비했다고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묵은 반찬들을 꺼내놓고서 무슨 특별히 준비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다시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양이 부족해서 어머니 것까지는 못 드려요. 이해하시죠? 며느리가 덧붙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그 갈비 양을 똑똑히 봤습니다. 3인분은 충분히 되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먹어도 남을 만큼의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한 점이라도 먹을까봐 미리 못을 박은 겁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갈비를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턴가 며느리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어머니가 서러워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식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 몇 숟가락 떠먹고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다.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며느리에게 저는 밥 한 끼조차 나눠 먹기 아까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부엌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봐 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굶은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얼굴을 씻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 놀러 와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뭐 준비할 게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들을 뵙는 것도 오랜만이고 함께 식사라도 준비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보다 어머니, 주말에 여행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여행? 갑자기 무슨 여행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경주에 있는 한옥 펜션인데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딱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벌써 예약까지 다 해뒀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사진 속 펜션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셈을요. 리뷰를 자세히 보니 시설은 괜찮은데 위치가 너무 외져요. 주변에 갈 곳이 없어요. 교통이 불편해요. 같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은서야, 근데 왜 내가 주말에 여행을 가야 하는 거니? 사돈 어른들 오시면 나도 같이 인사드리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좁잖아요. 사람 많으면 복잡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쉬다 오세요. 효도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비용도 다 부담할게요. 효도 여행이라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여행을 떠밀듯이 보내놓고 그게 무슨 효도 여행입니까? 저는 며느리의 속셈을 환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저 친정 식구들 초대할 때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겁니다.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하고 눈치 보이니까요. 친정 식구들 앞에서 마음껏 웃고 떠들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제약이 되니까요. 하지만 은서야, 나는 어머니 이미 다 예약했어요.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하고요. 그냥 다녀오세요. 어머니도 환기 좀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잖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선우야, 은서가 나더러 주말에 여행 가래. 너희 장인어른 오시는데 내가 왜 집을 비워야 하니?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좋잖아요. 환기도 하시고 경치도 구경하시고. 은서가 엄마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선우야, 이건. 엄마, 은서 말대로 하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그래야죠. 이게 다 효도예요, 효도.
제가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엄마, 은서 혼자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괜히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서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그럼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짐 싸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 올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 재료를 사고 이것저것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쓸쓸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식구였다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맞이해야 할 텐데 저는 그저 내쫓길 짐짝에 불과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출발하시니까 오늘 짐 싸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거나 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할게.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뭘 빼먹으시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마치 빨리 보내고 싶다는 듯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전에 출발하셔야 해요. 저는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니 며느리가 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택시 불렀어요. 빨리 나가세요. 며느리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택시에 타며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제 집이었지만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저는 그곳에서 쫓겨나는 신세였습니다. 택시는 시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제가 평생 자식을 키우고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인가요? 한참을 달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산과 들판만 보였고 사람 그림자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옥자 고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내해 드릴게요. 펜션 주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제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쫓겨나듯 온 곳이었으니까요.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펜션 주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풀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일요일에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히 쉬라고요? 제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펜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 단위로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에게서 쫓겨나 혼자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가요. 그 안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시골집 등기권리증, 통장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떠올리며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저는 펜션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서는 지금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와서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겠죠. 제가 없어서 더 편하고 좋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6시에 데리러 갈게요.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짐을 쌌습니다. 펜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준비를요. 경주에서 이틀을 보내고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약속대로 데리러 왔지만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잘 쉬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건성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가방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이 놀러 와요. 대학 동창들인데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다음 말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번 주말에도 여행 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또 좋은 곳 알아봤어요. 강원도 쪽에.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을 거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지난번에 경주 다녀오시고 좋아하셨잖아요. 좋아했다고? 내가 언제 좋아했니? 나는 가기 싫었어. 너희가 억지로 보낸 거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우리 모두 같이 여행 가요. 어머니랑 우리 셋이서 펜션 가서 하루 묵고 오는 거예요. 어때요? 같이 간다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친구들이 온다면서 왜 같이 가자는 걸까요? 하지만 혼자 쫓겨나듯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요? 친구들이 온다면서? 아, 친구들한테 다음 주말로 미루자고 할게요. 어머니랑 가족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하죠. 며느리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찌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좋은 펜션 예약할게요. 어머니, 기대하세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족여행을 가는 걸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올 리가 없는데. 하지만 아들도 같이 간다니까 괜찮겠죠.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니까 오늘 짐 싸세요. 편한 옷으로 준비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것이니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꽃무늬 블라우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그 블라우스였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그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모습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옷 예쁘시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거니까 좀 차려입었어. 아들이 차 열쇠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요? 펜션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아들이 운전석에,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고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가는 펜션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해서 쉬기 딱 좋대요. 2시간을 달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펜션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고 다른 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펜션 건물도 딱 한 채뿐이었습니다. 여기가 펜션이니? 저는 조금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외진 곳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용하고 좋죠? 복잡한 곳 싫어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선우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방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쪽 방입니다. 편히 쉬세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나무들만 보였고 사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잠깐 장 보고 올게요. 여기 근처에 마트가 있대요. 저녁 해먹을 거 사올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기서 쉬세요. 방 정리도 하시고요.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안을 정리하고 가져온 책을 꺼내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장을 보는데 1시간이나 걸릴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핸드폰을 꺼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오후 3시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게 12시였으니 3시간이 지난 겁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다급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서야, 너희 어디야? 3시간째 연락이 없잖아. 무슨 일 있니? 아, 어머니. 죄송해요. 장 보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곧 갈게요. 3시간이나 걸렸는데 곧 온다는 게 무슨 소리야? 혹시 무슨 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습니다. 정말 장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은서야, 잠깐만.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통화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펜션에서 며칠 동안 고생 좀 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거기 외곽이라 택시도 안 오는 곳이야. 버스 정류장도 멀고 우리가 데리러 가지 않으면 못 나와.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못 나오시는 곳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택시도 안 오는 곳이라고요? 저를 여기 버려두려는 계획이었다는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 아냐? 나 좀 걱정되는데. 며칠씩이나 여기 혼자 두면. 아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가구도 마음대로 못 버리게 하고 며느리 머리 꼭대기에 서려고만 하시잖아. 우리가 뭘 해도 불평만 하시고 이번에 어머님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 돼.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한다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서 혼자 계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 말 잘 들으실 거야. 지금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시지도 않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내 친구들 오늘 우리 집에 와. 어머니 없으니까 편하게 놀 수 있잖아. 내가 음식도 준비해놨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다음 주로 미룬다는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여기 버려두고 친구들과 놀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를 속인 겁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하자. 엄마도 이번 기회에 좀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 맨날 불평만 하시니까. 제 아들이 제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평생을 키워온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어머니 생신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케이크 같은 거 사지 마. 괜히 돈만 아까워. 그냥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끓여드리면 돼. 생신인데 그래도 케이크 정도는. 오빠, 어머니 당뇨 있으시잖아. 케이크 드시면 안 좋아.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안 사드리는 거라고 하면 돼. 그게 효도지.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 말이 맞아. 그럼 우리 이제 집으로 갈까? 친구들 곧 도착할 시간이야. 어머니한테는 내일 연락하면 되지 뭐. 내일? 오늘은 연락 안 해? 오빠, 오늘 연락하면 뭐해? 어차피 못 나오시는데. 내일 연락해서 이틀 더 계시라고 하면 돼. 우리 친구들이랑 내일까지 놀 거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 고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일 연락하자.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게, 저를 여기 버려두고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어두워질 겁니다. 저는 이 외진 곳에 혼자 남겨진 겁니다. 며느리 말대로 택시도 안 오는 곳, 버스 정류장도 먼 곳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펜션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일어나 펜션 로비로 갔습니다.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장님,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서 시내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택시를 부를 수 있나요? 펜션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워낙 외진 곳이라 택시가 잘 안 와요. 부르면 오긴 하는데 요금이 엄청 비싸요. 1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10만 원이라니. 저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이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버스는요? 버스 정류장이 여기서 10km 떨어져 있어요. 걸어가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하신 일이라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 내외가 저를 여기 두고 간 것 같아요. 내일까지 데리러 올 것 같지 않고요. 펜션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어르신을 여기 두고 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손님, 제가 내일 아침에 시내 나갈 일이 있어요. 그때 태워다 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손님,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셔야 하는데. 괜찮아요. 주인장님 덕분에 내일 나갈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내일이면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면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
더 이상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제가 간직해온 것들을 지키겠다고. 저는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시골집 등기권리증, 통장들. 그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쇠였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을 살겠다고. 기목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잠이 들었는데 6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짐을 쌌습니다. 어제 입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었던 그 옷이 이제는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간단히 세면을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고 로비로 내려가니 펜션 주인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손님,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제가 토스트랑 우유 준비해뒀어요. 펜션 주인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펜션 주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펜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님, 시내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버스 터미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달리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저를 혼자 두고 가다니.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분쯤 달려 시내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펜션 주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인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도움 받았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손님,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차에서 내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직 잠들어 있겠죠. 저를 펜션에 버려두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나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서울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다음 버스는 9시 10분 발이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제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첫째, 제 방에 숨겨둔 등기권리증과 통장을 챙긴다. 둘째, 짐을 싼다. 셋째,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간다. 넷째, 시골집으로 간다. 생각을 정리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참았는지.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2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친구들과 놀고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어제 파티를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들과 안주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쿠션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시골집 등기권리증, 통장 3개,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필요한 옷들을 꺼냈습니다. 겨울옷 몇 벌, 속옷, 양말, 남편 사진도 챙겼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반지도 찾았습니다. 제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이 방. 하지만 한 번도 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며 지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펜을 들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전세금 빼겠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우십시오. 마이너스 기목자. 짧지만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택시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리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먼 길 가시네요. 2시간은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고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나 선우야. 무슨 일이야? 집에 쪽지가 뭐야? 저는 문자들을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연락에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 작은 개울, 논밭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제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작은 텃밭. 저는 마당을 천천히 걸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집 안을 비췄습니다.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청소한 덕분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장롱과 찬장이 있었고 벽에는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자상한 미소, 아버지의 든든한 모습.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사진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우는 건 그만입니다. 앞으로는 웃으며 살 겁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제 옷들을 옷장에 걸고 등기권리증과 통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은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사다 놓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 멸치. 저는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을 보니 잡초가 좀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야, 옥자야, 집에 있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 너머로 순자 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 순자 언니는 어릴 적부터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언니, 저는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순자 언니가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옥자야, 정말 내가 왔구나. 아까 택시 들어오는 거 봤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이네. 순자 언니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언니를 안았습니다. 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언니, 옥자야 많이 힘들었지? 얼굴 보니 다 알겠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야기 들어줄게. 순자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문갑이 버려진 일, 갈비를 못 먹게 한 일, 경주로 쫓겨났던 일, 그리고 펜션에 버려졌던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자야, 내가 정말 잘한 거야. 그런 데서 계속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 자식이고 뭐고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순자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근데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손주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자식이라고 다 효자 효녀인 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들 잘못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순자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옥자야,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널 기억하고 있어. 영희도 순덕이도 다들 내가 돌아오길 기다렸단다. 정말요? 그럼. 너 도시 가서 산다고 했을 때 다들 아쉬워했어. 이제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아. 순자 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기다려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언니, 저 배고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먹자. 내가 반찬 좀 가져올게. 순자 언니는 집으로 달려가더니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겉절이, 나물, 조림.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지은 밥에 순자 언니가 가져온 반찬들을 놓으니 푸짐한 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어머니, 그건 건강에 안 좋아요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옥자야, 내일 경로당 가자. 사람들한테 내가 돌아왔다고 알려야지. 네, 언니. 그럴게요. 밥을 다 먹고 순자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도시의 매연 냄새가 아니라 흙과 풀 냄새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재산 정리,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딸이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지켜봐 주세요. 저는 사진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눈치 볼 것 없이 잠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기목자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항상 긴장된 채로 잠들었고 새벽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심지어 사돈 어른들에게서도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니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요. 옥자 씨, 저희 사위가 큰일 났다고 하네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제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세금 걱정, 카드값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돈줄에 불과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번쯤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우리 정말 걱정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은서야, 걱정은 무슨 걱정? 너희가 나를 펜션에 버려놓고 친구들이랑 놀 때는 걱정 안 했잖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다 들었어. 너희가 펜션에서 한 이야기. 전화 안 끊어진 거 몰랐지? 나를 며칠 동안 고생시켜서 버릇 고치겠다던 이야기. 택시도 안 오는 곳이라 혼자 못 나온다던 이야기. 다 들었단 말이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서야, 이미 늦었어.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단다.
너희 눈치 보면서 짐짝 취급당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 전세금을 빼시면 우리는 역시나 전세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니라 돈이 걱정인 겁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내가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한 달 안에 집 비워.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침 9시쯤 순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옥자야, 경로당 가자.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저는 옷을 갈아입고 순자 언니와 함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경로당은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옥자 왔네. 어머, 옥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옥자 이제 돌아온 거야?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릴 적 알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옥자야, 도시 생활 접고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영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영희 언니는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였습니다. 네, 언니.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잘했어. 도시에서 뭐가 좋다고. 여기가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텃밭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누구의 어머니인지, 누구의 며느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옥자씨, 저예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옥자씨, 전세금을 빼시면 우리 애들이 정말 큰일 나요. 집도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그 전세금은 제 돈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고요. 제가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은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돈 어머니, 며느리분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물건을 함부로 버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저를 펜션에 버려놓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이걸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옥자씨,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참고 살아야 하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했고 가족카드도 해지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카드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동이체도 다 끊어주세요. 직원이 확인을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카드가 3개나 되시네요. 그리고 자동이체도 10건 넘게 되어 있고요. 다 해지해 주세요. 혹시 카드 사용 내역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해지만 해주세요. 가족카드 3장을 모두 해지하고 자동이체도 전부 끊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카드가 안 돼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선우야, 카드 해지했어. 자동이체도 다 끊었고. 뭐라고요? 왜요?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 직장 다니잖니. 내 월급으로 살면 되지. 하지만 엄마 카드값이 이번 달에만 300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갚아요? 300만 원이라니. 제 돈으로 그렇게 펑펑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갚아. 나는 이제 모르겠어. 엄마, 선우야, 이제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 해.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은행 옆 건물에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전세 계약서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내용 증명 발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 달 후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유언장 작성도 생각하고 계세요? 법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그것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 법무사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녀분들께는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니까 제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해 드릴게요. 유언장 작성에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기부처를 정하고 법적 효력이 있도록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시골집,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 결정 후회 안 하시겠어요? 자녀분들이 많이 서운해 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습니다. 부엌에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돈 아버지였습니다. 옥자 씨, 저 사돈입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옥자 씨, 우리 애들이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전세금에 카드까지 끊으시면. 사돈 어른, 그 돈은 제 돈이에요. 제가 쓰든 기부하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손주들도 있는데. 손주들이요? 그 손주들 얼굴 본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할머니 만나면 버릇 없어진다고 안 보여줬어요. 그런 손주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계속되는 전화에, 계속되는 돈 이야기에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냉정한 건 아니죠? 사진 속 부모님은 여전히 자상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아들의 전화에, 며느리의 눈치에, 사돈들의 간섭에서 벗어났습니다. 제 돈줄을 끊어버렸고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목자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기목자로. 저는 밤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눈을 감으니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순자 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가기로 했고 오후에는 영희 언니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72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내일이.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